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키면 재판관 8인은 을사팔적으로 기록이 될 것이라며 신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 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이 26명의 희생자를 낸 경북 의성 산불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최초 발화 지역에 대한 첫 현장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배우 김수현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 김세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을사팔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자 불안해진 민주당에서 을사오적에 빗대 헌법재판관 8인을 칭하면서 한 말입니다. 윤 대통령 파면이 아닌 다른 결정을 하면 죄인으로 역사에 기록이 될 것이라고 꼬집고 이번 주 안에는 결정을 해야 한다며 압박을 한 거죠. 이재명 대표도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엄청난 유혈 사태가 예상된다. 내일까지 정부가 마흔역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추가 탄핵 등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런 민주당의 대응이야말로 내란 음모죄에 해당한다며 법적 대응 조치에 나섰는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움만 하라고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이 아니죠. 국민은 지쳐갑니다. 저 소식 강영호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3월 마지막 날 열린 지도부 공개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유혈 사태 등의 강도 높은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판단을 촉구한 겁니다. 대한민국 전역이 군사계엄에 노출되고 국민들이 저항할 때 생겨나는 그 엄청난 혼란 그리고 엄청난 유혈 사태를 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지도부 의원들도 윤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헌재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윤석열을 복귀시킨다면 국민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란을 청산하지 못한 헌법재판관 8인은 을사팔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또 선고가 지연되는 배경에 여러 추측만 난무하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이 아닌 법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압박도 잇따랐습니다. 헌법재판관이 정무적 판단을 하거나 진영 논리에 빠지는 순간 우리 대한민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이미 대통령 파면을 위한 여론전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민주당은 시민 종교단체와 함께 장애 집회를 강화하며 막판 헌재 압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민주당은 내일까지 마흔역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둘 다 그러니까 쌍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당장 그 다음 날인 2일 본회의를 열어서 탄핵을 보고하면 이르면 그 다음 날 바로 3일에도 표결을 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전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흔역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쌍탄핵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인 내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언급했는데 그게 재탄핵 추진이라는 겁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 대행을 향해 재탄핵 압박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지면 내란 공범이거나 내란 수괴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한 대행이 끝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쌍탄핵안을 발의하고 다음 날인 2일 본회의를 열어 보고한다는 방침입니다. 탄핵안이 보고되면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하는 만큼 이르면 3일에도 표결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쌍탄핵 가능성에 4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 날 법안 처리하고 2, 3, 4를 국회 현안 질의를 통해서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 3일 날 본회의를 열고 그 이후에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를 하면서 필요하다라면은 긴급 현안 질의를 하루 정도 할 수는 있겠다. 국회 운영위에서 야당 주도로 다음 달 2일부터 사흘간 본회의를 개최하는 의사 일정을 확정했지만 실제 회의 개최 여부에 열쇠를 진 우원식 국회의장의 고심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그러니까 4월 18일까지도 결론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걸까요? 여야가 4월 18일 이후를 염두에 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국회 법사위엔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재판관의 직무를 연장하는 등 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물론 민주당 주도로요.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에 오른 법안들은 헌법재판관 임기와 임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퇴임 시점이 도래한 재판관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헌재의 기능이 정지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독일, 라트비아, 스페인, 포르투갈, 슬로베니아도 헌법재판소의 정지나 블랙아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결국 법사위 소위에서 관련 법안은 야당 주도로 의결돼 통과됐습니다. 기약 없는 탄핵 심판 선고를 향한 여야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직장인들 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헌재 지금 한가합니까? 조속히 결론을 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다는 사실은 재판관들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민주당이 법사위에 관련 법안을 일단 올렸지만 헌재 결단도 보자는 입장이어서 당장 입법까지 속도를 내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 연장법 등 각종 법안 추진을 두고 여권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 지명을 한덕수 대행에게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대로라면 혹시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 몫을 뺏길 테니까요. 김도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임기 연장법을 비롯한 각종 법안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민주당의 헌재 장악법이라며 발상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민주당의 막가파식 의회 독재와 입법 내란을 보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이유를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민주당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헌법재판관 구성을 민주당 마음대로 하려는 노골적인 헌법재판소 사유화법이자 사법의 정치화. 지도부도 맞불을 놓았습니다. 대통령 몫의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명으로는 헌법재판소를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행이 2명을 임명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 시절 이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던 만큼 한덕수 권한대행도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향후 대응을 지켜보면서 실제 후임 재판관 지명을 건의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을 내란 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전원을 연쇄 탄핵하겠다고 한 건 입법 권력이 행정 권력을 침탈하는 것이므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죄가 성립한다, 이겁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국무위원 전원 연쇄 탄핵 발언에 대해 국정 중단에 대한 협박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상은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방송인 김어준 씨까지 모두 72명입니다. 미리 그것을 계획적으로 발표한 내란 선전선동과 내란 음모죄, 또 협박을 했기 때문에 강요 미수죄로. 김어준 씨의 경우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괄 탄핵을 거론하는 발언을 거듭해 시청자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의 폭거가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며 대통령의 복귀 당위성을 높인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광란의 폭주를 막고
외교 안보를 비롯한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조속히 이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총탄핵으로 국정을 끝장내겠다는 민주당에게 집단 광기를 벌이고 이성을 찾으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설마 민주당이 이런 황당한 일까지 할까 싶지만 그동안 30번의 탄핵안 발의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집단 광기를 보면 결코 빈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시도에 대해 수사기관이 서둘러 수사에 착수하고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조속히 선고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정치권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둘러싸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한 대행은 되레 보란듯이 반도체 산업 현장을 찾으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애초 사전에 공지된 일정이 아닌 깜짝 방문이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만남에 대해선 현안부터 처리한 뒤 검토해보겠다며 완곡히 거절하기도 했죠. 야당이 압박하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하지 않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반도체 사업장을 찾아 경제 현장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화이팅! 사전에 공지가 없었던 깜짝 방문으로 야당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데 대해 경제 행보로 맞불을 놓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 제안에 대해 한 대행은 국가 경제와 민생이 직결되는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행은 내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에서 제의 요구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의 거센 압박 속에서도 마 후보자 임명 요구에 대해선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 대행이 헌재와 관련해 어떤 언급도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또 내일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마 후보자 문제는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마 후보자 임명은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야당의 탄핵 엄포에도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를 놓고 여야의 대치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추적은 국회팀 표선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표 기자,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헌재 압박 카드가 아주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네, 사실상 야당이 쓸 수 있는 카드 모조리 다 꺼내들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는 4월 18일이면 헌법재판관 8명 중 2명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이 민주당은 그 전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사활을 걸고 있죠. 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가능성 차단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가 됐고요. 네. 헌재 결정에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티는 한덕수 대행을 겨냥해서 헌재 판단을 따르지 않으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법안도 발의가 됐습니다. 네. 또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의 반격 카드는 법적 대응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민주당의 이런 입법 전략들이 헌법에 반할 뿐만 아니라 내란 선전 선동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실제로 오늘 민주당과 야권 인사들을 내란죄로 경찰에 고발했죠. 이 민주당의 입법 폭주, 내란 프레임을 씌워서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민주당 이런 카드들 실제로 추진을 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우선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쌍탄핵은 어느 정도 추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은 이미 발의가 되어 있고 한덕수 대행 재탄핵 역시 못할 게 없다는 분위기거든요. 네. 이 줄탄핵 역풍 걱정되지 않냐는 질문에요. 한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역풍 걱정할 때 아니다라며 강경한 입장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안 되면 조기 대선도 없는데 네. 역풍 고려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네요. 그럼 그 쌍탄핵 이후에 국무위원은 모조리 탄핵하겠다고 하는 줄탄핵하겠다고 하는 건 그거는 사실 가능한 얘기긴 한 겁니까? 그건 민주당은 일단은 개별 의원 차원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특히 국무위원들이 모두 없어지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할 사람도 없어지고 국무회의 역시 차관들이 대행으로 열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또 극단적으로 모조리 탄핵하면 국회 국정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취지의 주장도 법적인 논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같은 법안들 그건 어떻습니까?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민주당의 입법 전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유비무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의 경우 재판관 임기가 4월 18일까지인 만큼 지금 당장 본회의 통과시킬 필요가 없고요. 또 통과시켜봤자 한덕수 대행의 거부권이라는 제동 장치도 남아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이든 마후보자 임명이든 임기 만료 전에 헌재가 탄핵 심판 선고 내리기만 하면 상관없어지는 만큼 일단은 압박 카드로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법안을 처리하든 탄핵을 하든 그거를 민주당이 처리하려면 본회의가 열려야 되는 거 그게 먼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국회에서 최종 문턱은 본회의죠. 야당은 탄핵 표결을 위해서 4월 상시 본회의를 주장하고 여당은 이에 반발하고 있어서 회의 개최가 불투명한데요. 국회의장이 중재하는 회의에서도 여야의 공개적인 기싸움이 있었습니다. 내란범을 옹호하는 데서 먼저 처벌을 해. 뭐가 내란범이에요? 내란 당하고만 이렇게 내란. 자, 조용히 하세요. 사과를 받아야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수석은 바람거리. 나가서 아니 그 여야 원내대표들 오늘만 3번을 만났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죠.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역사 앞에 죄인이 되진 않을 것이라면서 본회의 개최 기대감 드러냈습니다. 네, 지금까지 표선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모두 치열한 여론전을 펼치는 가운데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 간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20%포인트 가까이 더 높았거든요. 최근 3개월 새 가장 큰 격차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무죄 결과도 이번 조사에 반영이 됐습니다. 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 간 격차는 19.3%포인트입니다.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이 37.8%,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57.1%로 교체 의견이 연장 의견을 5주째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지난 1월 이후 최근 3개월 사이 가장 큰 격차입니다. 특히 중도층에서 격차가 컸는데 정권 교체 응답률은 67%로 정권 연장의 배를 넘었습니다. 정당 지지율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36.1%, 더불어민주당은 47.3%로 지지율 격차는 11.2%포인트를 기록했는데 양당 간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진 건 역시 3개월 만입니다. 3개월 사이 민주당은 45%대를 넘어서며 지지율을 회복했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속 직후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지난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상황에서 탄핵 선고 지연으로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정권 교체와 민주당 지지 여론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49.5%로 전주보다 2.6%포인트 상승했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6.8%로 뒤를 이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빠르게 변론이 종결되면서 곧바로 선고가 나올 것 같았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약 없이 늘어지면서 이젠 선고 기일을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마지노선으로 잡았던 4월 18일도 넘길 거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원래는 하루 종일 했었던 재판관들의 평의 시간이 최근 크게 줄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남은 숙제가 뭐길래 재판관들이 이렇게 선고일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오늘 평의는 오전만 하고 끝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때 저녁까지 이어졌던 평의 시간이 매우 짧아진 겁니다. 법조계에선 재판관들 간 이견이 좀처럼 하나로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당초 헌재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살펴보다 변론에서 이와 배치되는 증언이 일부 나오자 숙고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옵니다. 때문에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후까지도 선고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앞서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었지만 선고 지연에 대해 오늘 국회에선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심도 깊게 지금 논의와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고 헌재가 선고를 늦추면 늦출수록 극단으로 치닫는 사회 혼란과 탄핵 심판 피로감에 대한 책임이 헌재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선고 지연 이유에 대한 추측만 난무하는 가운데 이제 관심은 2명의 재판관 퇴임일인 4월 18일 이전에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계엄 사태와 무관한 일반인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인근 상인들은 계속되는 집회 때문에 방문객이 줄어 매출이 직격탄을 맞았고 매일 소음에 시달리다 보니 피로감은 그야말로 한계에 달했다고 합니다. 장동건 기자가 상인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대통령 탄핵 각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든 보수단체 회원들이 헌법재판소 인근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정치 탄핵 반대한다! 반대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석 달 넘게 진행되는 동안 계속되는 집회에 헌재 인근 매장에는 손님들의 발걸음이 뚝 끊겼습니다. 13년째 자리를 지킨 기념품 가게는 지난해 2월 80만 원 정도 나오던 하루 매출이 올해는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는데 외국인 관광객 발길마저 끊길까 걱정입니다. 중국 관광객들도 많고 그리고 시진핑 아웃 이런 것도 계속 하니까 그래도 돈 주고 놀러 오신 분들인데 거기서 좀 이미지가 안 좋게 되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 탄핵 찬성을 외치는 이들이 모여 확성기를 들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비상계엄 이후 잇따르는 집회로 하루 200만 원대 매출이 최근엔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울려 퍼지는 구호 소리에 직원들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잘 때 이제 누워있을 때 생각이 진짜 계속 나요. 이게 머리에서 계속 맴돌거든요, 이게. 집회가 한창인 오후 3시쯤입니다. 100초 동안 소음을 측정해보니 평균 75데시벨로 진공청소기를 틀어놓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가 이제 이런 걸 아니까 거의 안 오거나 다른 곳에 가거나. 탄핵 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늦어지는 동안 헌재 인근 상인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계속 나오지 않는 이유, 법조팀 현조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근 헌법재판소 평의 시간이 점점 줄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명확히 알려진 이유는 없습니다. 지난달 최종 변론이 끝난 직후에는 매일같이 평의가 밤 늦게까지 이어졌는데 지난주에는 30분 만에 끝난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는 철저하게 보안이 지켜지고 있어서 밖에서 이런저런 추측만 해볼 뿐입니다. 이미 한 달 넘게 평의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결론을 냈고 이견이 있는 몇 가지 쟁점만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재판관들이 이미 서로의 의견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반면 일부 재판관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거나 아예 의견 대립이 첨예해 형식적인 평의에 그치고 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도 또 있더라고요. 평의가 길어지는 이유가 재판관들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러니까 5대3 교착설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5대3 교착설은 이 구인 체제가 완성되지 못한 지금의 불완전한 헌재의 상태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네. 이 탄핵 인용이 5, 기각이나 각하가 이제 3수로 재판관 3명의 의견이 헌재의 결론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구인 체제였다면 이 결론이 바뀔 수도 있었겠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하냐 마냐 이런 상황에서 소수의 의견이 결론이 돼버리면 전체 재판관 의견이 왜곡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이 서로 의견을 고집하면서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인데 사실상 근거는 좀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관들끼리 이제 특정 사안에 대해 서로 이견이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저희가 취재한 다수의 헌법학자들 모두 헌재 내부에서 이견이 있을 거라는 데는 동의를 했습니다. 선고가 늦어지는 또 다른 이유 혹시 있습니까? 일부 재판관이 이제 선고를 일부러 늦추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론은 각기 다를 수가 있겠지만 평의를 끝내고 이 평결 절차에 들어가려면 모든 재판관이 반드시 동의를 해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의 재판관이 아직 쟁점에 대한 판단을 못 내렸다는 이유를 들어 계속 평의 단계에 머물도록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헌법학자는 결론을 이렇게 오랫동안 내리지 못했을 리는 없다며 법률적 문제가 아닌 다른 의도로 입장을 안정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다른 재판 선고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미루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건 아직 유효한 겁니까? 네, 그런 해석도 있긴 하지만 이제는 설득력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과가 나온 직후 네. 이제 탄핵 심판 선고를 하면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어 이 겹치지 않게 선고를 미뤘다 이런 해석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 주에는 그 명분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네. 한 헌법학 교수는 선고가 더 미뤄지면 재판관 사이에서 이견 대립이 크다고 봐야 한다. 고의 지연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4월 18일은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을 하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뭐 아닐 수도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된 거죠? 네, 헌재가 그때까지 결론을 내야 할 의무는 없긴 한데 이게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고 할 겁니다. 지금도 국정 혼란이 심각한데 이 다음 달 18일까지도 탄핵 심판 결론이 안 나오면 이 혼란이 장기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관 2명이 빠져서 6인 체제가 된다면 헌재가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죠. 헌재의 권위나 신뢰도에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가도록 두지는 않을 거라는 해석입니다. 네, 지금까지 현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또 불출석했습니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이미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받은 상태인데 말이죠. 오늘까지 벌써 4차례나 법원 소환에 불응한 건데 법원은 고민 중입니다. 과태료로도 안 되면 증인을 최대 7일간 감치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에겐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박규원 기자가 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민간업자 재판 증인 출석에 또다시 불응했습니다. 앞선 기일에서 재판부가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를 2번 부과했는데도 4차례 연속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까지 부과됐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자기가 정당하다면 나와서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대표는 재판 출석이 당대표로서 의정활동에 방해가 된다며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재판은 16분 만에 끝났고 검찰은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공전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구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에도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에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가 실효성이 없어서 구인 문제를 고민 중이라며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강제 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증인신문 기일인 4월 7일 이 대표의 출석 여부를 마지막으로 지켜본 뒤 강제 구인 등 향후 조치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산불 발생 열흘 만에 가까스로 주불이 진화됐지만 주불 진화라는 말은 아직 잔불은 남아있다는 말도 되죠. 재발화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건데 실제로 현장에는 아직까지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복구도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겠죠. 강진우 기자가 피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전국적인 대형 산불의 마지막 주불이 진화된 경남 산청. 만 하루가 지났지만 여전히 헬기가 쉴 새 없이 날아다닙니다. 두꺼운 낙엽청 아래 도사리고 있는 자그마한 불씨들까지 마저 잡기 위해서입니다. 잔불 정리까지 다 마치려면은 뭐 한 길게는 5, 6일, 더 길게는 뭐 열흘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불길에 놀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던 집인데 형체나마 살아있는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원래는 다 탑있다고 생각한 게네. 집이 안 터진 게 좋지. 반대로 비용 때문에 원래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주민도 있습니다. 전부 다 타버린 전소로 인정돼도 최대 3,600만 원, 절반이 타버린 반소는 1,800만 원 지원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폭삭 내려앉은 집은 철거 후에나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 시간을 버틸 수 없다면 집을 버리고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뭐 별 욕심 없는 사람이라서 이대로 살고 싶은데 안에 공사를 뭐 돈 많이 들여가 해라 하고 그 비용 갖고 이사하고.
열흘 만에 가까스로 악몽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온 피해 주민들은 이사냐 복구냐를 놓고 원하지 않은 선택을 또다시 강요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 큰 피해를 준 의성 산불이 처음 시작된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첫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불을 낸 혐의로 입건된 50대 남성은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천문학적인 배상액을 둘러싸고 보험사와의 협의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초 발화지인 의성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오늘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22일 불이 나서 산소가 다 타고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된 곳입니다. 최초 발화 지점과 발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수, 소방 등과 함께 현 합동 감식을 실시했으며 묘소를 정리하다 불을 낸 걸로 알려진 50대 남성 A씨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불을 낸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같은 날 안개면 용기리와 금성면 청로리에서도 산불 신고가 각각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안개면 현장 역시 서류 검토를 마무리한 뒤 합동 감식과 목격자 조사 등을 차례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2020년 5월 고성 산불 원인 제공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3년 3월 경남 하동에서 거름으로 뿌린 재가 화재가 된 실화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2년 2월 강원도 동해시에서도 쓰레기를 태운 뒤 불씨 확인을 안 해 큰 불을 유발한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얼마나 주의 의무를 위반했느냐, 예측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제 그런 행동을 했느냐, 그에 따라서 더 처벌 수위가 높아질 거고요. 예방적인 효과도 있으니까. 실화자의 형사처벌 수위는 감식 결과에 달린 가운데 천문학적 배상액을 둘러싸고 보험사와의 협의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청송사과, 의성 마늘, 영양고추. 얼마나 유명하면 산지 이름이 붙었을까요? 그런데 이번 경북 대형 산불로 모두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건 비단 농부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산물 물가에 비상등이 켜진 거거든요.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청송군, 전국 최대 사과 주산지입니다. 10%가 이곳에서 생산되는데 산불 피해가 심각합니다. 꽃이 피가 열매가 맺어야 될 나무들인데 지금 보다시피 전부 다 타버렸잖아요. 최소한 5년 정도는 결과 지나야 정상적인 과실이 이제 나온다고 봐야죠. 국내 송이버섯 채취량의 30%를 차지하는 영덕군의 상황은 더 암울합니다. 보통 이제 송이는 소나무림에서 이제 송이가 이제 자연적으로 자생하는데 보통 한 연령대가 한 3, 40년대 해서 이제 송이가 가장 많이 나오죠. 앞으로 또 20, 30년은 또 기다려야죠. 의성군의 마늘밭과 영양군의 고추밭 역시 화마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경북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은 현재까지 1,555헥타르, 축구장 2,177개 면적입니다. 이미 지난해보다 사과는 14%, 마늘은 15% 소매가가 뛴 상황이어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불에 탄 나무 제거와 새 묘목 구입을 지원하고 피해 농가가 원하면 재해보험금의 절반도 우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수와 노지채소 등 품목별 생육관리 협의체를 즉시 구성해서 수확기까지 지속적으로 하지만 과수 농장을 재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데다 경북 농가의 절반 이상이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농산물 물가 불안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공매도가 1년 5개월 만에 재개된 첫날 금융시장은 휘청거렸습니다. 코스피는 3%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도 1,473원 가까이 치솟았는데 미국 상호 관세와 국내 탄핵 정국이 길어진 영향도 있겠지만 공매도가 기름을 부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매도 재개 첫날 증시 시황판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코스피는 940개 종목 중에서 826개가 약세를 보이며 3% 빠졌고 코스닥도 3% 넘게 급락했습니다. 외국인이 주식을 1조 5천억 원 넘게 내다 팔면서 코스피가 약 2달 만에 2,500선을 내줬습니다.
공매도 선행 지표로 알려진 대기 물량, 대차 잔액이 크게 증가한 2차 전지주들이 특히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473원 근처까지 높아졌습니다. 하루 만에 6원 넘게 오른 것으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선 일단 공매도보다 미국 상호 관세 발표를 포함한 대내외 불확실성 영향이 더 크다고 분석합니다. 과거 공매도가 재개된 2009년, 2011년, 2021년 모두 첫날 변동성은 있었지만 3개월 뒤 코스피가 최대 13%가량 오르는 등 증시에 긍정적이었다는 겁니다. 기업들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해석하는 것이. 다만 탄핵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경제 체력이 약해진 상황이어서 공매도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은 펀더멘탈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끌어오는 저력이 좀 많이 약해진 거죠.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은 증권사 잔고 내역이 거래소에 전달된 뒤 분석이 시작되는 다음 달 3일부터 가동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오늘은 휴학한 의대생들에게 제시된 복학 시한 마지막 날입니다. 전국 38개 의대에서 복학 절차가 마무리됐는데 정상 수업이 가능할 정도로 많은 학생이 돌아왔으니 정부가 이겼다고 봐야 할까요? 사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등록금을 냈다고 끝이 아니라 제대로 수업을 들어야 하거든요. 한범수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설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 마지막 날에 건국대와 아주대, 중앙대, 한양대 등에서도 제적을 피하려는 학생들의 막바지 복학 신청이 이어졌습니다. 마감 기한을 연장한 강원대와 전북대를 제외하면 전국 40개 의대 중 38곳에서 복학 절차가 마무리됐는데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할 만큼 학생들이 돌아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육부는 늦어도 4월 말쯤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 추세라면 2024년도와 같은 3,058명으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교육부는 조건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등록금을 냈다고 복귀한 건 아니라며 실제 수업 참여 여부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복학생들 사이에서 등록 후 수업 거부 주장이 나오는 만큼 압박 수위를 한 번에 낮추진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들도 동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교수하고 싶고 그런 친구들은 조금 미련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언젠가 다시 전공의를 할까 아니면 이대로 그냥 살까 다들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전공의 출근율이 지난해와 비교해 4% 정도 늘었고 빅5 병원을 기준으로 전공의 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대 증원을 멈추며 1차적인 목적을 달성한 만큼 사직 전공의들이 미래 진로를 고려한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같은 단지인데 어떤 동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른 동은 그렇지 않다면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단지라도 4층 이하는 건축물 대장상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 토지 거래 허가지를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매가 100억 원 이상, 서울 용산구의 한 고급 아파트입니다. 지난 24일 확대 시행으로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지만 일부 단지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고도 제한을 받아 4층 이하 연립주택으로 지어졌기 때문인데 실거주 의무가 없어 갭 투자도 가능합니다. 건물이 5층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검토를. 실제 지난 14일 전용 면적 243제곱미터 펜트하우스가 175억 원에 거래되며 전고점을 넘었는데 이 또한 연립주택으로 돼 있는 물건입니다. 초유의 구단위 규제에 더해 들쭉날쭉한 기준으로 시장 혼란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재지정 전까지 이 같은 고급 단지의 거래는 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 해제를 처음 언급했던 지난 1월 14일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건 중 15억 원 이상 고가 단지는 30%에 달했는데 이는 직전 대비 5%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달 전체 서울 아파트 매매량도 4,700여 건으로 전달보다 47%나 늘었습니다.
시행 이전 막판 갭 투자 중심의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몰린 것으로. 다만 강남 3구와 용산 전체로 확대 시행된 지난 24일 이후에는 매수세가 크게 위축돼 아파트 거래는 다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세론 씨와 교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21일 만에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1년간 교제했지만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은 아니었다면서 가짜 증언과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눈물을 흘렸죠. 김수현의 소속사는 유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고인도 편히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에 의해 미성년자였던 고 김세론 씨와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수현이 21일 만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드라마 제작진과 직원 등 주변에 미칠 안 좋은 영향을 생각하느라 대응이 늦었다며 고인과는 5년 전에 1년여 정도 교제했지만 미성년자 시절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소아성애자, 미성년자 그루밍, 이 같은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채무 압박으로 고인이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당시 고인이 다른 사람과 사귀고 있어 연락이 조심스러웠고 2차례의 내용 증명은 당시 김세론의 소속사 대표와 상의 후 진행한 형식적인 절차였다며 관련 녹취도 공개했습니다. 이어 유족이 제출한 2016년과 2018년 카톡 등을 검증기관에 보내 동일인이 아니라는 결론을 받았다며 유족 측에도 검증에 응해달라고 전했습니다.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도 저를 믿어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것만큼은 밝히고 싶습니다. 저를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의 법률 대리인은 기자회견 후 고인의 유족과 이모라고 자칭한 성명 불상자 그리고 유튜브 가세연 운영자를 상대로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전했습니다. 교제 시기와 가짜 증거 등 배우 김수현과 고 김씨 유족의 의견 대립은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보통 구조의 골든타임을 72시간 사흘로 보는데 미얀마 7.7 강진은 발생한 지 이미 사흘이 지나버렸죠. 무더위 속에 구조 장비까지 열악해 맨손으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덕에 오늘은 65시간 만에 어린이와 임신부가 구조됐습니다. 이상혁 기자가 미얀마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구조대가 무너진 아파트 단지의 잔해에서 구출한 구조자를 들것에 옮깁니다. 조심스레 지상으로 옮겨진 이 구조자는 잔해에 깔린 지 65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임신부였습니다. 구조대는 임신부를 구출하기 1시간 전에 같은 장소에서 5살로 추정되는 어린이를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장비와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구조대와 시민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맨손으로 흙더미와 건물 잔해를 퍼내며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조 시간의 한계선인 72시간의 골든타임이 지나 피해자들의 생존율이 떨어지는 점도 관건입니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지진으로 인해 2028명이 숨지고 3,400여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우리 교민들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만델레이의 수도와 전기가 끊기고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현지에서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이 지금 좀 두절돼서 물품도 저희가 지금 생수나 뭐 음식, 뭐 친구 이런 걸 지금 올리려고 하는데 지금 전화 통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주 미얀마 대사관은 영사를 만달레이로 파견해 교민에게 생필품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열흘 넘게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튀르키예에서 다름 아닌 일본 만화 캐릭터 피카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항의 상징이 된 피카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한효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압 경찰에 피해 도망가는 시위대 사이로 피카츄가 함께 달립니다. 국기를 든 시위대가 피카츄를 따라가기도 하고 달려가는 피카츄에게 손을 뻗거나 마주보며 응원도 합니다. 해당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며 일본의 인기 캐릭터 피카츄가 튀르키예 반정부 시위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시위는 지난 19일 에르도안 대통령의 20여 년째 장기 집권에 대항할 유일한 야권 대권 주자인 이마모올루 이스탄불 시장이 테러 단체를 지원한 혐의 등으로 구금되며 시작됐습니다. 이마모올루 시장의 구금에 항의하며 시작된 시위가 10여 년 만에 최대 규모로 번졌습니다. Bugün bizim seçtiğimiz, oy verdiğimiz insana yapıldı. Yarın bize de yapılabilir. Bu yüzden oyuma sahip çıkmak için buradayım. 에르도안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번진 시위를 쉬우라고 일축했고 경찰은 물대포와 체루탄으로 강경 진압에 나서며 시위 시작 일주일 만에 1,9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Şu an birçok çocuk diyebileceğimiz yaştaki genç insanlar burada arkamızda gördüğümüz mahkemelere sevk oluyor ve mahkemeler tümden hukuku hiçe sayarak hiçbir kanuna dayanmadan tutuklama kararları veriyorlar. 10년 만에 최대 규모 시위에 현지 언론인이 체포되고 특파원이 추방되는 상황 속에서 저항의 상징이 된 피카츄 복장을 한 사람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먹거리 물가가 후식, 디저트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젠 커피와 달달한 케이크 한 조각 먹으려면 밥값만큼 지출해야 할 지경이 됐거든요. 케이크 한 판은 4만 원에 달하고요. 저가 커피 업체들도 원가 부담을 이유로 10년 만에 가격 인상 행렬에 동참하면서 정말 안 오르는 게 없게 됐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딸기가 올라간 초코 케이크. 이 카페의 대표 메뉴인데 최근 가격이 2,000원 올랐습니다. 한 판에 39,000원. 1년에 한 번인 생일에도 선뜻 지갑을 열기가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생일이어도 먹기가 부담스러워요. 생활비에 거의 20%를 써야 되니까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원재료 가격 상승에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게 업체 측 설명입니다. 실제로 초콜릿 원료인 코코아 가격은 2년 전보다 2.8배로 껑충 뛰는 등 케이크 주요 원재료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조각 케이크도 한 조각에 거의 10,000원, 커피와 함께 즐기려면 14,000원이 넘어갑니다. 양대 베이커리 업체도 덩달아 케이크 가격을 올리면서 케이크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커피 가격 줄 인상도 이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잇따라 아메리카노 가격을 200원에서 300원씩 올렸습니다. 실질적인 도시인들의 생필품이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가계 부담이 될 수도 있죠. 치솟는 물가에 지갑은 더 얇아지면서 커피 한 잔, 케이크 한 조각의 여유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지자체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철도 지하화, 그럴만하죠. 철도를 지하로 옮기면 위 공간이 남아 활용이 가능해지니까요. 얼마 전엔 치열한 경쟁 끝에 부산과 대전, 경기 안산시가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지로 선정이 됐죠. 철도 위에 빌딩과 공원을 만들어 뉴욕의 랜드마크가 된 허드슨 야드를 꿈꾸는 부산역 사업지에 홍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항만 근처에서 컨테이너를 보관하는 야적장입니다. 도심과 부산항 중간에 수백 미터 길이로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산역이 문을 연 뒤 120년간 번영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조차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17개 철도에서 열차를 잇거나 떼어내 새로운 기차를 편성하는데 100m 폭의 철도를 건너는 길은 고가대로 하나뿐입니다. 시내에 또 철로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위험한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고 또 소음도 있고
현재 도심과 부산항 북항 사이에 있는 이 조차장은 철도 지하화 사업을 통해 공원과 업무지구 등으로 완전히 바뀔 예정입니다. 철로를 지하에 새로 건설하는 것이 아닌 10m 위에 인공지반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는 1조 8천억 원을 투입해 2.8km의 철로와 인근 부지를 연구개발 용지와 공공주택 등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입니다. 철도만 축구장 9개 면적으로 인근 부산항 북항을 재개발하는 사업과 맞물려 부산의 미래 허브를 만드는 대개조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철도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정부는 내년까지 철도 지하화 기본 계획을 세운 뒤 2030년 데크 시공에 들어가 2037년까지는 부지 조성과 분양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페인트 두께에 오차는 없는지, 불량은 없는지 등등 최근 사람이 하기 위험하거나 보다 높은 정확도가 요구되는 작업에서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큰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로봇이 자동차 핵심 부품을 조립하고 AI가 품질 검사를 해내는 시기입니다. 정예린 기자가 전합니다. 드넓은 공장 가운데 로봇계 한 대가 나타나 차에 균열이 없는지 유심히 살핍니다. 드론은 공장 곳곳을 날아다니며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생산 계획을 세웁니다. 현대차 그룹이 미국 남부 조지아에 가동을 시작한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는 사람 대신 수천 대의 로봇과 AI가 자동차를 완성합니다. 핵심 공정인 엔진, 변속기를 차체에 결합하는 것도 자동화했는데 지금까진 사람이 위를 올려다보며 무거운 부품을 조립해야 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이제 사람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로봇을 관리하거나 보수하는 일. 앞으로 자율주행 운반 로봇은 차체를 옮겨 필요한 공정에 그때그때 투입하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추가 적용해 단순 반복 업무 등을 맡길 예정입니다. 이 같은 혁신 기술은 지난 2023년 싱가포르에 문을 연 현대차의 글로벌 혁신센터에서부터 수많은 실증을 거쳐 탄생했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HMGX 저희가 혁신센터에서 나온 기술들을 여기서 적용을 해서 더 좋은 품질의 차를 생산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BMW도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을 시험 공정에 투입했는데 양손을 사용해 부품을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히 고정하기도 합니다. 제조업의 주요 공정을 로봇에게 맡기며 생산률을 높이는 시도가 확대되는 가운데 사람의 역할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MBN은 내일부터 뉴스 리포트를 영어로 전환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제공합니다. 최첨단 AI 시스템으로 앵커와 기자 음성을 그대로 영어로 바꾸는 건데 전 세계에 우리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태일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풍이 불자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대형 군용 헬기가 물을 쏟아붓습니다. With strong winds blowing, fierce red flames surge upward as military helicopters dump water onto them. MBN은 뉴스7을 통해 보도된 리포트를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해 영어로 번역, 더빙해 유튜브로 전 세계에 서비스합니다. 국내 방송사 중 처음입니다. 자막만 달리던 기존 방식과 달리 AI가 뉴스 속 앵커와 기자의 목소리 그대로 자연스러운 영어 음성으로 전환했습니다. 앞서 김주아 AI 앵커와 AI 기자를 도입해 뉴스에 활용했던 MBN은 영어 더빙 서비스까지 AI 활용 능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In Bolivia, nearing the end of its rainy season, torrential rains have killed over 50 and affected 360,000 households. This is due to homeowners eager to sell and last-minute buyers rushing in. 그 감정과 목소리를 그대로 살려서 좀 더 생동감 있는 뉴스, 조금 더 살아있는 듯한 뉴스를 전달한다는 거에 차별점이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영어 더빙 서비스는 글로벌 사회의 정보 격차를 줄이고 한국에 관심 있는 해외 시청자들이 치우침 없이 객관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MBN은 앞으로 영어뿐 아니라 일본어와 중국어 등으로 외국어 뉴스 더빙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화지분 22.65% 가운데 절반인 11.32%를 김동관 부회장과 김동원 사장, 김동선 부사장 등 세 아들에게 증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분 증여로 세 아들의 주식회사 한화 지분율은 42.67%가 돼 사실상 경영권 승계가 완료되며 김승현 회장은 한화그룹 회장직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됩니다. 한화그룹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신속히 해소하고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지분을 증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스한 햇볕 아래 노란 유채꽃이 제주도를 가득 수놓고 있습니다. 봄꽃이 하나둘 피면서 봄의 정취가 점점 짙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날이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15도를 웃돌아서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서울이 5도, 내륙 깊숙한 곳은 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게 겉옷을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계속해서 불씨 관리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5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17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 아침 기온도 광주가 3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대체로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습니다. 내주셨습니다.